안녕하십니까. 현대인의 삶과 철학 수요일 1, 2교시 3조 열정이조 팀 발표 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열정이조는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팀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팀원 소개와 각 팀원분들의 역할 담당이 무엇이었는지 소개해드리고 공산주의를 다루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배워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각 팀원들의 생각을 발표할 예정이며 공산주의와 관련된 인물들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 또는 반론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알게 된 팀원들의 공산주의에 관한 나름의 의미, 시사점, 적용 그리고 각자 조사하면서 보았던 자료조사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팀원 소개 역할 담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하고 있는 사람이며 경상학부 김노교입니다. 저의 역할은 팀장이었으며 자료조사 및 PPT 제작을 위한 자료 정리를 맡았습니다. 그 다음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경찰학부 이상권 학우님입니다. 저와 같이 자료조사와 PPT 제작을 위한 자료 정리를 맡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독교학부 김철호 학우님입니다. 김철호 학우님의 역할은 자료조사 및 PPT 제작을 맡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영상학부 김지연 학우님입니다. 김철호 학우님과 같이 자료조사 및 PPT 제작에 힘을 써주셨습니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다루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설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자유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자신은 공산주의를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고 부른 데서 볼 수 있듯이 자유가 공산주의의 핵심 원리라고 보았습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 즉 개인들의 독자적이며 자유로운 발전이 결코 공문구가 아닌 단 하나의 사회, 계급과 계급 대립을 가진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하나의 연합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각 개인의 완전하며 자유로운 발전을 근본 원리로 하는 것보다 고차원적인 사회 형태이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에서 자유는 계급 사회의 필연적인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기 실현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필연의 왕국에서 자유의 왕국으로 이행으로 정의했고 이를 위해서는 자유시간의 확대, 노동시간의 단축 및 생산력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야말로 자신이 열정적으로 옹호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봤습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에서 현대산업과 세계시장이 확립된 이래 마침내 부르주아지가 현대 대의제 국가에서 정치적 지배력을 배타적으로 장악했고 현대 국가 권력을 전체 부르주아지의 공동산업을 관장하는 위원회일 뿐이다라고 썼습니다. 그에 맞서려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장과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쟁을 벌이며 점점 광범하게 단결을 이뤄 궁극으로는 프롤레타리아가 하나의 계급으로 나아가 하나의 정당으로 조직되고 그럼으로써 부르주아지를 강제력으로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지배의 토대를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을 통해 공산주의자들과 다른 모든 노동계급 정당들이 프롤레타리아를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시켜 부르주아 지배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계급 혁명의 첫걸음이 프롤레타리아를 지배계급으로 끌어올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고 이후 점차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해 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유럽 세계의 다음 사실을 직면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주아 공화국은 자본가들의 공화국이고 정치도 일종의 사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까지 경상학부 김노기였습니다. 디자인 영상학부 김지원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다루게 된 사회적 배경입니다. 첫 번째, 19세기 당시 유럽의 극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사상의 혼란과 미국의 경제 공황, 그리고 노동자들과 아이들의 처참한 실상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 청년과 중년 시절에 정치적 극단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공산적 사회주의자들, 인문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 무신론자들과 진보 해결주의자들의 교육과 토론, 모임과 화합,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언론 집필과 연구가 방향을 주었습니다. 셋째, 이전과 당시의 관념적, 추상적, 공상적 철학자들과 혁명가들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었습니다. 마르크스 묘비명에는 철학자들은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 오기만 했으나 진정 중요한 것은 세계를 번역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넷째, 마르크스 자신과 동료 엥겔스는 신은 인간의 상상물에 불과하고 인간은 이 상상 속의 신의 굴레를 극복해야 한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그가 내세운 핵심 이론에 깔려있는 사상은 결국 성경 말씀에서 추출하고 변질시킨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고 주장했던 인간과 노동에 대한 관념. 인간은 노동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고 나타내며 인간이 주체가 되고 완전한 자아실현, 즉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모든 노동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다루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한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촉발된 산업혁명과 자유주의 혁명의 이중혁명은 서구 사회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에 기틀을 마련해 내었고, 이 같은 체제들은 왕권과 봉건적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며 그 빈자리에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세력들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력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이득을 남겨다줄 자유주의 사상의 다음은 마르크스와 공산주의를 다루는 사회적 배경에 관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차이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주인공들은 서로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며 매일매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는 해피엔딩을 맞이해야만 했으나 현실은 결코 동화 속 이야기와 같은 무책임한 해피엔딩으로 끝맺음되지는 못했습니다. 18세기 촉발된 산업혁명과 자유주의 혁명의 이중혁명은 서구 사회의 자본주의와 쌓아가기 시작했으며,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을 마주한 채 이것이 정말 자신들이 원했던 자유라고 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 기틀을 마련해 내었고, 이 같은 체제들은 왕권과 봉건적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며 그 빈자리에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세력들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력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이득을 남겨다줄 자유주의 사상에 크게 열광하며 자본주의적 구조 아래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었고, 곧이어 사회의 주도적인 세력으로서 빠르게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사회에 대한 정밀한 분석보다는 새로운 이상적 사회 구상을 우선시했습니다. 자본가 여러분, 여기 이 노동자는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면서도 빵 한 쪽 사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넓은 아량으로 우리 같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협동조합도 만들고 노동 환경도 개선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초기 사회주의의 핵심적 주장이었습니다. 이 같은 초창기 사회주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폭력적 사회주의 혁명과는 다소 거리가 먼 아주 평화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주의를 제창한 사상가들은 실제로 직접 공동체도 건설해보고 노조도 만들어보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았지만 결국 싸그리 말아먹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당시 19세기 초반은 아직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투쟁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고, 이 초기 사회주의 사상 자체도 자본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통찰이나 로버트 우원을 제외하고는 정교한 이론과 정책이 없는 말 그대로 공상적 세계만을 꿈꿨기 때문에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한 채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현실에 무릎을 꿇었던 것은 바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본주의에 의해 개작살 났던 사회주의는 19세기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시금 여러 종류의 사회주의 사상으로서 화려하게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한 사상이 바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막시즘이었습니다.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신들만의 나름대로 정교하고 과학적인 이론들을 내세우며 자본주의와 자본가 계급을 작사를 내버리고자 노동자들 앞에 짜잔 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초기 사회주의 이론을 아까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말했는데 이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사실 얘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사회주의 사상과 본인들의 사상을 구분지으며 자신들의 새로운 사회주의 사상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명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동안 쟤네들이 내세운 사회주의는 과학적으로 검증도 안 된 걸로 노동자들의 감성파리에만 집중한 실패작이다. 우리가 지금 들고 나온 이 과학적 사회주의는 감성에만 호소하지 않는다. 우리가 해온 이 방대한 연구들을 보아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신들이 연구한 다양한 이론들을 내세우며 지금까지의 역사적 흐름들을 보았을 때 이 불완전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어느 시점에 다다랐을 때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이 고귀한 노동을 끊임없이 바치는 현 상황은 마르크스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된 행태였던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끔찍이도 아껴주는 이 같은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에 크게 열광하였고 1850년대 유럽 대륙에서 아주 극소수만이 존재했던 이 추종자들은 20세기 초기에 접어들 때까지 매우 정말 아주 많은 세력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사회주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 건가요? 자, 앞서 설명했듯이 사회주의계의 대스타로 등극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8년 자신들의 저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면서 자신들 스스로를 사회주의자가 아닌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절정에 달해 붕괴하게 되면 이후 공산주의로의 점진적 변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즉 노동자 계급의 혁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에서 승리한 노동자들은 이후 생산력을 급속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국가를 필요로 하며 혁명 이후 개박살난 자본가와 구지배 세력은 분명히 저항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저항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 즉 노동자들에 의한 독재체제라고 합니다. 이 독재체제는 일당 독재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가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이며 이 시기 동안 노동자들은 아직 곳곳에 남아있는 자본가 잔당들을 모조리 소탕해버리고 노동자들의 생산력과 도덕적 수준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노력을 지속합니다. 이후 모든 자본가를 색출해내고 본인들의 생산력과 윤리의식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의 독재도 통제를 위한 국가도 필요 없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해왔던 지상락원, 바로 공산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장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미 자본주의를 거치며 산업력이 흘러넘칠 만큼 충분해졌기 때문에 각자가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받는다는 원칙이 가능해집니다. 기반이 그만큼 탄탄하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면서도 원하는 것은 다 챙길 수 있다니 확실히 혹할 만한 사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간의 평화적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우리들 과학적 사회주의가 이렇게나 다르다. 그니까 우리를 사회주의자라고 부르지 말고 공산주의자라고 불러라 라고 해서 이렇게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우리들은 공산주의도 결국 사회주의의 한 부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안에는 공산주의 말고도 노동자 혁명을 부정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등등 다양한 사상들이 수많은 분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공산주의는 결국 다양한 사회주의 중에서 많이 급진적인 애들이었던 것이었구나. 이제 이해가 됐네요. 그런데 잠깐, 단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한 레닌은 혁명 이후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구지배 세력을 색출해내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기를 사회주의 사회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과도기를 넘어서 최종적으로 공산주의가 찾아온다고 정리하였는데, 즉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주의란 공산주의 이전 단계에 있는 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보자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회주의라는 큰 틀 안에 공산주의가 포함되는 것이고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는 공산주의의 이전 단계를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었죠? 그리고 이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러한 공산주의도 이들의 장점을 모두 끌어다온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 폐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르크스도 자본주의가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찌어찌 살아남은 자본주의도 사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와 파시즘 모두 박살내버리고 멋지게 살아남았지만 이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다음은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통해서 느꼈던 마르크스의 철학 및 이념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현대사회에서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는 아예 반대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당시 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고 보호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이념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철학 및 이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워야 하는 이유 시작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명화가 되어 시작된 것이고, 공산주의는 사적 소유의 철폐, 국유화, 계획경제로 흔히 보는 것과 달리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자유를 핵심으로 합니다. 즉,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 착취와 같은 사회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대두한 것입니다. 현재 자유민주주의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복지 등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의 이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학부 김철호입니다. 마르크스 주제나 사상을 다루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한민족이면서 대치 중인 북한이 비록 1990년경에 마르크스주의를 버리고 김일성 일가를 신격화하는 주체 사상을 택했을지라도 북한은 이에 기초한 정권이며 우리나라도 군사 독재 정권과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 학자들, 그리고 정치가들, 철학자들이 이 사상에 매료되어 혼란스러웠던 역사가 있었고, 비록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는 하나 아직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 이 사상이 변질되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를 향한 마르크스주의의 실험이 실패하였을지라도 여전히 세계 많은 철학자, 사회학자, 정치가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변용되고 변형된 전략적 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또한 배워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산주의가 한때 전 세계 3분의 1을 휩쓸게 한 이유와 배경을 깊이 파악하고 자본주의의 폐해와 단점이 무엇인지를 보고 수정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 다른 형태의 마르크스주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상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공산주의 등장을 예고했던 칼 마르크스는 인류 전체의 사상, 사회, 정치, 철학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고 역사, 경제, 체제학자들이 지목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상가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꼭 배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최고 권력이 되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공산주의를 다뤄야 할 이유 또한 위 문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우리가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를 잘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해선 이에 반대되는 개념인 공산주의 경제체제까지 잘 알고 있어야 더 깊이 자본주의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산주의와 관련된 주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학부 이상군입니다. 공산주의와 관련된 주요 인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프로이센 출신의 철학자, 역사학, 사회학자, 경제학자, 언론인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잘 간파하고 현대에 발전된 자본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또 현대 독일 정치와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며 독일 내에서도 가장 위대한 독일인 중 한 명으로 언급되어 위인으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독일 사회민주당 또는 좌파당 지지자들 그리고 구동독 지역의 좌파 사이에서는 마르크스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 동독인들이 정부에 반발하는 시위를 할 때마다 햄리츠에 있는 마르크스 동상에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옛 사회주의권이었던 동독 지역의 좌파가 칼 마르크스를 앞세워 국가의 재정과 복지를 확대하려는 강경한 시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독일 내 우파와의 충돌이 잦습니다. 근대 사회과학의 분과학문들을 새롭게 창시하였고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 등을 저술하였으며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말까지 마르크스의 사상은 인류 전체의 사상과 철학, 사회, 문화, 외교, 정치, 경제 등의 방향성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에 매우 중요한 사상가로 지목됩니다. 과학적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창시자, 변증법적 및 사적 유물론, 그리고 과학적 경제학의 정립자입니다. 베를린에서 청년 해결학파에 속했던 마르크스는 이 파의 극좌파에 섰으며 혁명적 민주주의 사상을 다져나갔습니다. 당시의 반동 정책을 고려하여 이를 포기하고 1842년 라인 신문의 편집에 참가한 뒤 주필이 되어 이 신문을 혁명적 민주주의의 기관지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그 활동과 이론 연구에서 해겔 철학의 타협적 경향,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 그 원리와 현실의 사회관계 및 그 변혁의 과제 사이에서 발견되는 불일치를 발견하고 해겔로부터 이탈, 더 나아가서는 청년 해겔학파에도 만족하지 않고 호이에르바하의 유물론으로 또한 현실에 관한 경제적인 연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1844년 혁명적 민주주의로부터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로 노동자 계급의 입장으로 혁명적 변화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일어났던 것은 유럽에 있어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의 진정과 실레지엔 지방의 서민 노동자의 봉기, 그리고 파리에서의 그 자신의 혁명적 투쟁에 참가가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1847년에 마르크스는 브뤼셀에 살면서 여기에서 비밀결사 공산주의자 동맹의 기틀을 잡고 그 제2차 대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대회에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그 강령의 초안을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48년에 유명한 공산당 선언 이 쓰이고 당월 3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적 입장이 거기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후 독일 혁명이 실패로 이어지면서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추방당하고 런던으로 이주한 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번엔 엥겔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엥겔스는 레닌, 마르크스와 같이 3대 공산주의 위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엥겔스는 부유한 자본가이며 독실한 개신교 집안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습니다. 청년 시절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이고 해겔 철학에 심취해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 글을 신문에 자주 게재했으며 시문학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사업과 신앙을 잇기를 원해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으나 어머니의 중재로 아버지와의 관계 유지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브레멘과 페블리 포병연대 시기에 마르크스와 친구가 되었고 자유주의, 부정부주의, 무신론자, 혁명적인 서적들, 그리고 청년 해결 철학에 빠져 기존의 탁상공론의 철학과 그리스도교를 중점으로 종교에 맞서는 선전가로 변모해갔습니다. 해결 철학의 종결이 공산주의라는 것을 신봉하는 헤스를 만나 공산주의로 돌아서게 되고 맨체스터에 있는 집안의 공장에서 사업하며 현실 비평으로 영국의 여러 언론지에 공산주의에 관한 글들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1844년 파리에서 마르크스와 재회한 후 마르크스의 전폭적인 동지 겸 후원자가 되고 의인동맹에 가입하여 비밀 지하 조직인 의인동맹을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는 공개적인 정당으로 바꾸며 공산당 선언을 했습니다. 1848년 유럽 각지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엥겔스는 독일 각지를 전전하며 혁명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독일 당국의 탄압으로 망명한 런던에서 제1 인터내셔널 국제노동자연합의 총평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전 유럽의 노동자 계급 투쟁을 조율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당시 맡은 일의 근면성실하고 러시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 언어에 능숙했습니다. 마르크스 사상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론의 정리, 해석하고 출판했으며 제2 인터내셔널을 설립해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힘을 썼습니다. 1895년 식도암으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저서로는 자연변증법,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제나 사상의 공산주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 또는 반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학부 김철호입니다. 마르크스 주제나 사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 또는 반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마르크스 경제학 사상에 대해 비판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된 비판에는 첫째로 가치 개념과 둘째로 노동 가치론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개념들이 과학적으로 반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크게 노동 가치론에 대한 비판과 가치 개념 그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노동 가치론에 대해 비판한 대표적인 학자는 마셜입니다. 그에 의하면 노동자가 생산한 수익 혹은 생산물의 전부를 노동의 결과라고 주장 혹은 가정하는 것은 입증하고 증명해야 할 주장과 가정을 아예 처음부터 근거 혹은 기준으로 못을 받고 시작한다는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료나 기계가 스스로 가치를 만들 수 없듯이 노동 역시 노동만으로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오히려 노동과 자본 혹은 두 개 이상의 요소가 결합하여 서로 만나야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를 현실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들어 비교하자면 트랙터나 중장비 없이 사람만으로 혹은 사람 없이 중장비나 트랙터만으로 노동의 효율적인 가치를 생산하거나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것과 사람이 트랙터를 이용하여 하루 종일 일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것과 사람이 중장비를 이용하여 하루 종일 일하는 것에는 노동의 효율성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가치서는 콥과 더글라스라는 학자에 의해 실증 분석으로 반박되었습니다. 콥과 더글라스 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나라마다 산업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경제의 성장에 따른 자본의 소득 분배율은 특정 값에 모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 가치로는 금융이나 서비스 영역 등 3차, 4차 산업의 노동 가치를 설명하지 못하며 2차 산업 중심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자본주의 시대에나 통할 수 있었던 개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이고 타당한 비판은 가치 개념 그 자체에 대한 비판입니다. 가격과 가치를 동일시해서 노동의 값을 측정한다는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라는 것은 현실에서 관측할 수 없는 현상으로 관측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현실에서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르크스 경제학자들 자신들조차도 어떤 가치를 어떻게 얼마만큼의 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통일된 계산 공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가설과 주장이 현실과 틀리면 마땅히 가설과 주장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하는데 도리어 현실을 자신들의 가설과 주장에 꽤 맞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논쟁으로 전형 논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마르크스 이론의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감각적으로 관측할 수 없는 가치 개념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하다못해 내적인 일관성 즉 앞뒤가 맞는 모순되지 않는 말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러한 조건조차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팀원들이 생각하는 공산주의의 나름의 의의와 시사점 적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정치적 실천의 주체가 됨으로써 사회의 헤게모니 세력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당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치의 진화를 위해서는 조직 형태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새로운 국면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조직적인 관점에서도 실험적인 실천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단지 계몽적 유산의 방어자로서만의 의미 있는 존재는 아닐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분명 계몽주의의 후예이고 마르크스주의 프로젝트 계몽을 급진화시키는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며 과학의 진보를 믿으며 대중이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은 마르크스주의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적 관계하에서의 인간적 가치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계몽의 급진화는 노동자 계급과 인민의 자기 해방의 실천이 자체 재변동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단지 특정 국가에서의 국가 권력의 장악과 이를 방어하는 것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반체제적 운동들의 세계적 영향력의 확대라는 측면으로 사고한다면 계몽의 급진화는 여전히 부르주아적 상상력을 넘어설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세대의 마르크스주의를 알아갈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과업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에서 주목한 부분은 자유에 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과 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했으나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노동력 착취와 빈부격차의 문제가 빈번했습니다. 착취로 인해 노동자는 점점 가난해지고 자본가는 점점 부유해져 둘 간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마르크스는 이런 노동자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계급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산주의를 제시한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자유주의의 이념과 추구하는 것이 동일하며 배척해야만 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이 가지는 그 시사점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긍정적인 면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시민권, 노동권에 대한 권익과 관심이 증대된 것, 그리고 자본주의의 단점과 폐단을 돌아보게 한 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혹은 다른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이상적인 사상이나 논리가 실제로 정치에 적용됐을 때는 자본주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탄압과 압제, 그리고 횡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변명할 여지 없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남은 현재의 공산주의 국가들, 예를 들면 중국, 북한 같은 국가들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그들의 정부가 얼마나 자국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들을 사람 아닌 짐승처럼 취급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일부 수뇌부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의 땀과 피를 그리고 생명을 그들이 비판했던 자본주의 체제와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착취하고 집어삼키는 모습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아왔고 또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초기 순수 사상이나 지지와는 다르게 더욱 안 좋은 쪽으로 마르크스에서 레닌으로, 레닌에서 스탈린으로, 현재 북한의 김일성 일가로 자본주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이 유린되고 시민권이 축소되고 사회적 약자와 지도층 간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이론에서 주장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상적인 사상과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실현되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길거리에 게으른 거지가 황금으로 지어진 집을 꿈꾸며 환상적인 삶을 말하고 무고한 살인을 즐기는 악한 자가 인권을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의 이상과 외침은 허상일 뿐입니다. 그들의 진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들의 사상과 주장에 잠시 속아 넘어갈 수는 있으나 머지않는 잠시 후에 그들의 실체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사회를 꿈꿨지만 그 사상을 받아들인 나라들의 국민들은 극심한 전체주의와 독재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와 대가 그리고 인권을 착취당하며 우리가 보고 아는 바와 같이 저 북녘 땅의 국민들은 오늘도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 제가 생각한 의미는 결국 국가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학자들의 애정, 연민인 것 같습니다. 비록 현대사회의 공산주의 체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공산주의를 도입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었던 노동자의 불우한 삶과 고난, 지배계층의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배경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연구해 있었던 학자들의 노고에 대해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공산주의의 의미가 초기에 사용했던 의미와 변질되었다는 점이 정말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 빈부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과 맞바꾼 학자들의 뜻을 잘 이어받아 21세기 자본주의 시대에 공산주의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그 자료 조사를 하면서 그 각자 그 파트에 대해서 이제 생겼던 궁금함에 대해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공산주의가 계급 간의 대립을 문제로 삼고 등장한 이론인데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지아지를 타도하고 장악하면 또 다른 계급과의 갈등이 생겨 같은 문제의 반복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프롤레타리아가 하나의 계급으로 조직되어 부르주아지를 강제력으로 타도하고 난 이후에는 프롤레타리아 외의 계급이 사라져 만인의 같은 계급, 즉 계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마르크스 자신과 동료 엥겔스는 신은 인간의 상상물에 불과하고 인간은 이 상상 속의 신의 굴레를 극복해야 한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그가 내세운 핵심 이론에 깔려있는 사상은 결국 성경 말씀에서 추출하고 변질시킨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마르크스가 속했던 청년 해결파의 기독교의 해석을 인정한 쪽이 아니었나요? 왜 기독교에 반하는 사상을 가지게 되었나요? 사실 마르크스는 사치와 방탕함에 빠져 기독교적 신념과 신앙심을 잃게 하고 기독교에 반하는 사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았으며 가족의 유산과 엥겔스의 경제적 지원에만 의존했습니다. 마르크스 연구소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생전에 엥겔스로부터 600만 프랑 하나 8억 원을 받아 상류층의 삶을 사는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도 그는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마르크스의 가정 환경은 유복하고 어린 시절 배를 굶지 않았으며 다른 친구들에 비해 형편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의 인생 배경은 공산주의 사상을 출산할 정도의 절망과 비관적 상고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마르크스로 하여금 너무 호화롭게 키웠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너무 호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족할 줄 몰랐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 현대사회의 공산주의는 다른 점을 보인댔는데 어떤 점에서 다른 면모를 보이나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조금 더 사회주의적인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그 현대 사회의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공산주의의 개념은 약간 자본주의의 모습을 타파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그 사회주의는 그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통로 혹은 현실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동 가치론이 무엇인가요? 그 노동 가치론이란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이 생산한 노동만이 만들어내고 그 가치의 크기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소요된 노동 시간을 결정한다는 학설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동 가치론에 대한 비판에서 원료나 기계가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듯이 노동 역시 노동만으로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경우 극히 드물고 오히려 노동과 자본의 두 개 이상의 각종 요소가 결합하여 서로 만나야 가치 창출하는 경우를 현실에서는 흔히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노동과 자본이 만나서 이루게 되는 모습은 유토피아적인 모습의 일부분을 보여준 거 아닌가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룰 수 없는 현실인 건가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산국가는 그 예외 없이 일당 독재 체제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장기 집권 독재자를 양산하게 되고 결국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구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고 중국에서 모택동이 개혁 개방을 펼쳤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조직적 관점에서 진행해야 할 실험적 실천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실험적 실천이란 미래에는 사회주의의 실현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언급하고 있던 두 계급의 공멸로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경제의 심연이 낳고 있는 세계적 위기는 자본주의와 노동자 두 계급 모두에게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에게 바라는 실험적 실천이라고 하면 변혁적 입장에 선 자들로서 하여금 더 뚜렷한 역사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